한국은 지하자원, 부존자원 그리고 다른 유라시아 네트워크들을 탈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더 유리한 면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인데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가 안 되는 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자, 동일한 유전자 또는 동일한 문화,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는 두 지역의 나라가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가? 그건 결국 우리나라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땅만 다들 갖고 있으면서 에는 하늘 풀듯이 돈을 집어넣은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투자의 철학이라는 게 갖고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하다 보니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갔던 시행착오들을 여러분이 좀 안 겪으시면 하고서. 그래서 제가 한때 되게 꽂혔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베트남이었어요. 되게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리에 많은 걸 보고 야, 이 나라는 앞으로 미래가 밝다. 즉 인구 관점에서 봤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과정을 보고서 따라가는 나라인데도 중국만 못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는 걸 보고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혁신의 토양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혁신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지금 상태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던지는 것을 뜻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나보다 제 아이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공부를 더 시키는 것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를 하고 몸을 던지고 나이가 들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오고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그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나 제도가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걸 저희들은 이제 포용적 제도 또는 혁신사회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갖춰지려면 서로 이해하려는 그런 개인주의적이며 자발적이며 그리고 보호받는 그런 개인들이 모인 사회가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이익을 더 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거에 제 인생의 책이 총균쇠였는데 온대지방 또는 뭐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잘 살게 됐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데가 바로 한국과 북한이잖아요. 둘 다 지리적 환경을 솔직히 놓고 보면 한국은 좀 더 따뜻한 면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하자원, 부존자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다른 유라시아 네트워크들을 탈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더 유리한 면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인데 북한은 한국은행의 추계 정보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가 안 되는 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자, 동일한 유전자 또는 동일한 문화,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는 두 지역의 나라가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가? 그건 결국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토양, 문화, 제도 뭐든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죠. 그거 왜 해? 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재밌는데? 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창의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남한에서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그 개입은 서로 간에 있어서의 어떤 초법적인 또는 탈법적인 혹은 물리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정보의 규제가 있는 거지 이 돈 뺏어서 남한테 직접적으로 줘버리는 식의 이렇게 가는 게 아닌 사법제도 그리고 문화 그리고 규범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한국이고 이런 한국처럼 창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더 미래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계급사회란 말입니다. 전근대적이면서 폐쇄적이고 너는 그 나와바리에서 그냥 살아라는 세상이잖아요. 왜 그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들을 거둔 나라들의 특성이 뭘까? 이런 걸 살펴보는 이 사고방식의 틀로 저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1985년에 국제그룹 해체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 쪽 재벌이어서 신발 재벌이잖아요. 경상북도 쪽의 어떤 네트워크가 더 긴밀한 당시 전두환 정부랑 친하지도 않았고요. 서서히 우리나라의 신발 산업이 정점을 지나서 저물어 가기 시작하면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별로 좀 구조조정도 잘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가 정말 부실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요. 채권단이 나왔던 아니면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든 아니면 그 주식을 인수한 사람들이 기업들을 물려받거나 그 기업들을 운영을 하거나 그 기업들을 재편하면 돼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재벌그룹 해체를 결정하고서 그걸 쪼개줬어요. 이게 무슨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인가 싶은데 결국 세월이 상당히 지난 다음에
국제그룹 해체는 불법이다라는 판결까지 받았지만 뭐 그게 다 제대로 보상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인수한 회사들도 죄다 망했어요, 사실은.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재벌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특히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에게 줄을 서지 않으면 사실 자신의 가업이 앞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자신도 못하는 그런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나라였는데, 문제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경제는 자유로운 면이 있었고, 특히 어떤 게 자유로웠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장점인데, 그 1949년부터 시작됐던 토지개혁 덕분에 우리나라에 젊은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19 혁명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때 김주열 군이나 이런 분들 죄다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시위의 주도 세력이 중고등학생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중고등학교 대학생 그 똑똑한 애들, 젊은 애들이 일어나서 이건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고, 총칼을 들고서 진압하러 가는 그런 군인들조차도 서울에서 과연 피바다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구조를 좀 가지고 있냐면 약간의 타협과 갈등이 굉장히 미묘하게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내 독재 시스템이 사실 이승만 독재부터 전두환까지 거의 한 30년 이어졌는데 꼭 그 쿠데타가 발생하는 시점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시점들이 전부 언제냐면 불황이에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60년에 불황이 왔냐 하면 1950년대 말부터 이승만 정부랑 미국이랑 사이가 엄청나게 나빠졌고요. 거기다가 미국은 60년을 전후해서 베트남 전쟁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원조 물자가 전체 우리나라 재무 재정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원조 물자가 사라지니까 불황이 안 올 수가 없고, 그 불황이 왔는데 그렇죠. 토지개혁 받아서 10년 동안 열심히 키워놓은 우리 일꾼들, 우리 학생들이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 뒤에 전두환 그리고 박정희 정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엄청난 위기가 오고 시해 사건 벌어졌던 80년대부터 왜 그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 막 그런 걸로 몰아가려고 전두환 정부는 애를 썼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기였고 잘 교육받은 수많은 인재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만을 느끼고, 그리고 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제도들이 억압되고 있다고 느낀 그 불만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게 우리나라의 제도였던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생각되지만 그 권력자들이 국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리고 함부로 재벌들 뭐 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고서 뺏는 건 모르겠는데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어떻게 보면 지킬 게 많은 나라 사람이었던 거죠. 토지개혁 덕분에 전부 땅을 한두 개씩 갖고 있다 보니까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 이 땅들을 나는 지키고 이건 내 거야, 여기서 나는 건 전부 다 나의 것이야 라는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남의 재산을 함부로 그렇게 너 아오지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80년대까지. 그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물론 이게 올바른 정책인지 모르지만 화폐개혁도 해버린다든가 우린 정의로운 사회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나가면서 간 게 결국 우리나라는 교육을 잘 받은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갈망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젊은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경제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자 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나라였기에 결국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토지개혁이죠.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이제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의 힘이 강한 나라이고 잘 교육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가 자영농의 사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이고 그 재산이 보호받는 사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944년 한국전쟁 전 그리고 일제 말기에는 상위 3%의 지주가 전체 토지 64%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던 그 10년 뒤인 55년에는 상위 6% 정도의 지주층이 보유한 토지가 전체의 18%밖에 안 된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소작농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서 7%까지 줄었다. 그러니까 자작농들이 이렇게 늘어난다. 자기 땅을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 나라는 굉장히 민주주의 국가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죠. 당장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중남미와 아메리카의 그 차이라고도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아메리카 대륙은 춥잖아요. 우리랑 같은 위도대라. 그래서 상품 작물들 재배
키웠어요. 반대로 플로리다 이남, 중남미 지역 같은 데는 열대지방이라서 커피까지 해가지고 엄청 수확성이 좋은 상품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면 영국이 지배했던 바베이도스 같은 지역만 하더라도 1%의 농장주가 99%의 흑인들을 총칼로 다스리는 노예 국가가 됩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죠. 반대로 노스캐롤라이나나 사우스캐롤라이나 30도 이북 지역 정도로 가게 되면 겨울이 되게 춥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토지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노예를 시킬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떤 식으로 식민지 개척을 하냐 하면 네가 널려있는 땅을 경작해라. 그럼 경작하면 그걸 네 땅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총칼로 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찰스 왕이 와가지고 이번에 너 저기 홍차세 내 이러면 안 해. 전쟁이다 이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깨어있는 자주적인 농민들, 자주적인 어떤 인간들의 집단들, 그리고 내가 최고야인 집단들이 갈등이 많죠. 결국 사람들이 우리끼리 싸우면 남만 좋은 일 시키니까 어디서 타협을 찾자라고 한 게 민주주의인 거고, 우리는 이제 미국이 강제로 이식시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1950년 6.25 직전에 미국 대사인 존 무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농민이 더는 사회적 불만 계층이 아니다. 사회 안정을 바라는 계층이다. 왜? 자기 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내 거고 나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6.25 남침 이후에 북한의 기대와 달리 남한 지역에서 봉기가 안 벌어지잖아요. 북한은 자기들이 쳐내려오면 남쪽에서 전부 다 농민들이 총알 들고 일어나서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결국 토지개혁을 잘 한 나라가 굉장히 이건 스타트 운이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땅만 다들 갖고 있으면서 애 교육에는 하늘 풀듯이 이렇게 돈을 집어넣은 거죠. 그게 산업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